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학에 의해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5주차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4주차에 했던 거 잠깐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에서는 재무상태표 가운데 이제 유동성, 부채 대 자본,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 현금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의 신속성과 용이성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자산으로 또는 현금으로 얼마나 전환이 용이한가, 그리고 가치의 손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하면 가치를 별로 잃지 않고도 신속히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상당한 가격 인하 없이는 신속히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는 유동성이 가장 큰 자산을 맨 처음에 기재하고 유동성이 낮아지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의 순서로다가 이제 자산을 나열을 하고요. 유동자산 가운데도 이제 현금, 그리고 뭐 매출채권 이런 것들을 윗부분에다가 앞에다가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따질 때는 두 가지, 그 유동성을 따질 때는 그 상충관계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유동성의 혜택이 있고 유동성의 어떤 불리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유동성의 혜택은 그 재무적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 보상, 수익성 이 두 가지가 상충관계에 있다. 그래서 상충관계는 이제 하나가 좋아지면은 다른 하나가 나빠지고 다른 하나가 좋아지면 어떤 하나가 나빠지는 것 이런 걸 갖다 이제 그 상충관계,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자산 항목 중에서 유동성이 가장 높지만 수익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동성의 혜택, 재무적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하는 게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잠재적 보상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런 유동성을 나타내는 비율, 대표적인 게 이제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비율인데요. 또는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어 구한다. 또는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대 자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금을 빌릴 때는 통상적으로 그 자금을 빌려준 사람, 즉 채권자에게 회사의 현금 흐름에 대한 우선적인 청구권을 주고, 그리고 이제 주주들은 채권자에게 지불하고 남은 부분, 즉 잔여 가치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치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잔여 가치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항등식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었는데요. 이 중에 이제 그 우변 부채를 갖다 좌변으로 옮기면은 자산 빼기 부채가 되겠죠. 그게 자본하고 같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채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과 손실 모두를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지렛대 영어로 레버리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자본 구조에서 부채의 사용을 재무 레버리지라고 하고 더 많은 부채를 사용할수록 재무 레버리지의 정도는 더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부채를 사용하면 이익과 손실 모두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정도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 레버리지는 어떤 경우에는 주주에게 돌아갈 잠재적 보상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재무적 곤경과 사업 실패의 가능성도 증가시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재무 레버리지를 측정하는 비율을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장기 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버리지 비율에는 총 부채 비율 그리고 부채 비율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총 부채 비율은 총 부채를 총 자산으로 나누어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차입금 의존도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총부채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것인데 총부채, 분자에 있는 총부채는 총자산에서 총자본을 빼준 게 됐죠. 그래서 총자산 빼기 총자본, 즉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눠준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전개를 하면 1 마이너스 총자산분의 총자본, 뭐 이런 형태로도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채 비율인데요. 부채 비율은 영어로는 이제 debt equity rati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ebt equity니까 debt가 분자에 가고요. equity 뒤에 있는 게 분모에 갑니다. 그래서 총 부채를 총 자본으로 나누어 구한 비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던 게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입니다. 그래서 시장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실제로 매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현금의 크기이다. 그래서 자산의 어떤 진정한 가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부가치는 말 그대로 재무상태표와 같은 재무제표, 즉 장부에 계상된, 장부에 올려놓은 기재한 그런 자산 항목의 가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부가치, 자산의 가치는 역사적 원가로 장부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실질 가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짧은 기간에 구입할 수 있고 또 현금화할 수도 있죠. 전환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또 어떤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가 현격한 차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실제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가 상당히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자본과 자본의 실제 시장 가치도 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준 건데 자산의 장부 가치와 자산의 시장 가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준 자본의 시장 가치와 이 장부 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재무관리자는 자본의 어떤 장부 가치보다는 실제 시장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주식 1주당 시장 가치의 극대화를 갖다가 이제 재무관리 목표로 삼고 있죠. 따라서 이제 자산 가치나 회사의 가치를 말할 때는 통상적으로 시장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무관리자의 목표가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는 주식의 시장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주식의 장부 가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 살펴볼 때 크게 두 번째 것이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 성과를 요약한 재무제표이다. 그래서 보통 1분기 또는 일반적으로 1년 동안의 기업 성과를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에서도 이제 등식이 나오죠.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손익이다. 라고 하는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실과 이익은 한꺼번에 손익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준 게 플러스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유입 또는 자산의 증가 또는 거꾸로 부채의 감소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자본이 증가를 하겠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준 거니까 자산이 증가하거나 또는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증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특정 여기서 회계기간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이제 회계년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1분기이다 그러면은 1월 1일서부터 3월 31일, 그리고 4월 1일서부터 6월 30일, 7월 1일서부터 9월 30일, 10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특정 회계 기간, 연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회계 기간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준 것이죠. 그래서 자산이 줄어들거나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에 그 기재를 할 때는 보통 회사의 주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과 같은 금융 지출을 기재하고 그리고 법인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고 가장 마지막 항목으로 이제 단기 순이익, 넷 인컴을 기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검토할 때 재무관리자는 한 3가지 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GAAP라고 줄여서 표현을 했죠. 그리고 현금 대 비현금 항목, 그리고 시간과 비용, 이 3가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거는 GAAP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하는 GAAP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데 준수해야 하는 모든 개념, 그리고 상세한 실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걸 GAP로다가 활용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말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 K8S를 GAAP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이 GAAP와 관련해 가지고 유의하셔야 될 거, 즉 GAAP에 의해 작성된 포괄손익계산서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을 기록할 뿐 현금이 들어왔을 때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원칙이 발생주의 원칙,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2가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생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익 과정이 실제로 완료되고 상품과 용역의 교환 가치가 알려지거나 확실히 결정되었을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원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익은 판매 시점에 인식이 되죠. 그런데 이게 현금이 회수된 시점하고 꼭 같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수익은 발생했지만 현금이 회수된 건 아니죠. 현금 유입이 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생각해 보시고요. 2번째 원칙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수익을 인식하고 그리고 나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그 수익에 대응시키는 원칙을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생품을 생산해서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런 경우에 수익은 판매 시점에 인식되고 그다음에 제품 판매와 관련된 생산이나 비용들도 마찬가지로 그 판매 시점에 인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 현금 유입이라든지 이 경우 같으면 현금 유입이, 수익은 현금 유입이 될 테고요. 비용은 이제 현금 유출에 대응할 텐데, 근데 그 수익이나 비용에 대응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은 아주 다른 시점에 수익과 비용이 인식되는 시점과 다른 시점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현금 항목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적 수익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에 기재하는 회계적 수익하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다른 주된 원인은 이제 포괄손익계산서가 비현금 항목,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항목, 뭐 현금 흐름과 관련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항목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현금 항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현금 항목은 이제 주된 것이 이제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가상각비와 같이 현금 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회사가 유동자산 또는 죄송합니다. 한 회사가 비유동자산 또는 뭐 고정자산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유형자산을 5천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불했다라고 하면 회사는 구입 시점에 5천만 원의 현금 유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그 구입한 업체한테 지불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현금 유출이 그 구입 시점에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5천만 원을 바로 비용으로 떠는 것 대신에 5년 동안 자산을 감가상각시키는 방법으로다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 뭐 정액법이라고 하는 감가상각법이 있는데요. 그 정액법이 이제 계산하기 편하니까 정액법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잔존가치는 이제 경과년수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비유동자산 또는 유형자산이 이제 뭐 사용을 하면 언젠가는 이제 닳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을 때의 가치를 갖다가 잔존가치라고 하는데, 잔존가치가 보통 0은 아닙니다. 근데 잔존가치가 뭐 0원보다는 더 큰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은, 계산하기 편하게 잔존가치가 0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연간 1,000만 원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구입한 그 해에 1,000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떨어내고요. 그 다음 해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년 동안 1,000만 원씩 떨어내면은 이제 5천만 원의 비용을 5년 동안 떨어내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00만 원씩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는데, 근데 이 1,000만 원은 장부상의 숫자이지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그때 지불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자산을 구입했을 때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 이제 수익은, 그 자산을 이용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그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5년이라고 하면 5년 동안 매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 수익에 대응해 가지고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그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과 관련된 수익은 대부분 보통 몇 년의 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자산을 구입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그 자산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대응시키는 것이 이제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러한 감가상각비 공제는,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해가 정말 어느 정도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자 입장에서는 시장 가치를 추정하고 시장 가치가 얼마일까 계산을 해야죠. 산정을 해야죠. 근데 그 시장 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이 언제 발생을 했는지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현금 흐름과 회계 이익의 차이는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관리자는 이러한 그 비현금적 회계 기재 사항으로부터 현금 흐름을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을까, 또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요. 뒤에 가가지고 우리 다음 주제에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려해야 될 거, 포괄손익계산서 가지고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거, 시간과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갖다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 구분은 보통 경작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제 비용이 고정적인지 가변적인지, 그래서 모든 비용이 가변적이다라고 하면 장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비용은 고정적이고 어떤 비용은 가변적이다라고 하면 이때를 갖다가, 이러한 기간을 갖다가 이제 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모든 영업 비용이 가변적이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자산은 매각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고, 부채는 상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이제 장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라고 하면 재산세와 같은 비용들은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고정 비용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게 기간이 그러니까 단기에서는 고정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가변 비용도 이제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용직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임금, 또는 뭐 공급업체에게 지급하는 금액, 이런 비용들은 이제 짧은 기간이어도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출을 변동시켜 가지고 생산 수준, 생산량을 갖다 이제 변동시킬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일용직 근로자 덜 쓴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생산 수준도 줄어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한테 지급하는 금액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급업체에게서 정말 많은 그 어떤 재료를 갖다가, 또는 원재료를 갖다가 사는 것 대신에 적게 산다라고 하면, 그러면 예전보다
공급업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적어지게 될 테고요. 원재료가 더 적어지니까 당연히 생산 수준도 적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자 입장에서는 단기, 장기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정비용 그리고 가변비용 구분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이 표현되는 거, 기재되는 방법은 이게 가변비용인지 고정비용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고정비용, 가변비용, 재무관리자의 어떤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정비용, 가변비용보다는 실무적으로는 비용을 생산비용과 기간비용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생산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료비, 그리고 직접 노무비, 생산 관련된 간접비,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이런 비용들이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고정비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변비용도 들어간다. 모두 포함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생산비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한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뭐 판매비 또는 관리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한 달 동안 뭐 아니면 뭐 어떨 때는 이제 뭐 세일을 한다든지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판매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기간비용의 일부는 고정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가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산비용이든 기간비용이든 고정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가변비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실제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생산비용과 기간비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이제 계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합니다. 그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재무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시간과 비용이라고 하는 거 어떤 것이 고정비용이고 어떤 것이 가변비용인지 뭐 구분하는 게 이제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